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고태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인 기후위기라든가 생태계 파괴, 생물의 멸종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면서 이러한 생태환경 문제를 성찰하기 위한 역사학의 한 분야로서 생태환경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을 새롭게 생각해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서부 유럽에 닥친 1000년 만의 대홍수, 작년 6천만 명에 이르는 이재민이 발생한 대홍수에 이어서 올해도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중국, 50도 이상의 폭염이 기록된 이라크, 120년 만에 최고 온도를 경신한 모스크바의 여름 폭염, 캐나다 서남부와 미국 북서부, 페루와 볼리비아에서 러시아, 그리스, 터키 등 남부 유럽에 이르는 폭염과 대형 산불, 이 모든 것이 올여름에 발생했거나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상 및 재난 피해 사례입니다. 한국도 54일이라는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기간을 기록했던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때이른 열대야와 폭염이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2019년에서 20년 호주의 대형 산불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벌써 그 대형 산불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흐릿해질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기상 현상은 대체로 기후변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급격한 기후변화가 화석연료 사용 등 우리 인간의 활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코로나 기후 팬데믹 사태도 결국 우리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20세기 이후에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무려 75%가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인수공통 감염병입니다. 산림벌채와 무분별한 개발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고 서식지를 잃은 야생생물의 확산과 외래생물의 유입은 그들을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와 인간의 만남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야생동물 거래와 밀수가 늘어나면서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난 것도 감염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용, 약용으로 불법 거래되는 멸종 위기종인 천상갑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육류 소비 급증으로 인한 공장식 축산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중국 등에서는 대규모 공장식 축산 농장에 밀린 소규모 농가들이 점차 야생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과 우리 인간의 접촉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감염병 확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말라리아와 댕기열, 열대 지역의 감염병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크게 보면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및 그로 인한 생물 다양성 감소 등이 우리 인간 세상의 글로벌화와 맞물리면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 종멸종이 심각해지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지구 환경의 한계 내에 머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인류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IPCC라고 들어보셨나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현재 수준으로 화석연료 사용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 21세기 말이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금세기 초보다 무려 4도에서 5도가량 상승할 전망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과학계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지구 평균 기온이 만약 4도 정도 상승하면 알프스의 빙하는 완전히 녹아버리고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모두 소실될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옥수수 생산국인 미국의 수확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식량 위기가 매년 전 세계를 휘몰아칠 것입니다. 물 부족, 그리고 식량난으로 인해 수억 명의 인구가 생존의 한계 선상에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해수면 상승과 사막화가 진전되면서 인류와 또 인류가 아닌 여러 생명체가 거주하고 서식할 구역이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재해라 부를 만한 현상이 일상적인 날씨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셨나요?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묘사된 것처럼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옥수수마저 생산이 어려워지고 모래폭풍이 불어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후난민, 환경난민 문제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경제평화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에는 약 10억 명 이상의 생태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연재해로 인하여 매년 2천만 명이 넘는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된 최악의 가뭄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시리아 난민 사태를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난민이 500만 명이 넘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숫자의 수십 배가 되는 사람들이, 수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난민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은 지역에서 난민 문제로 분쟁과 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굶주린 난민들을 몰아낸다는 공약을 제시하는 파시스트 정당들이 곳곳에서 출연해서 선거에서 압승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와 거버넌스가 이러한 극한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지금 현재 세계 여러 지역 사람들이 우리가 그레타 툰베리에서 보는 것처럼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서 여러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합의했고, 이제는 산업화 이후 2도가 아닌 1.5도 상승 이내로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부와 정당들은 그린딜 혹은 그린 뉴딜 정책을 선언하는 등 탈탄소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 중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탄소 배출을 전 세계가 당장 중단하더라도 21세기 말 2도 상승 수준의 온난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기후 비상사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환경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시대를 인류세로 규정하려는 주장이 차츰 많은 이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 인류세는 약 1만 2천 년 전, 그러니까 홀로세를 지나 지구가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네덜란드의 대기과학자 파울 크리첸과 미국의 생물학자인 유진 스토머가 2000년에 사용한 뒤부터 인류세란 용어는 점차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인류세는 인류로 인해 빚어진 시대라는 의미로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긴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인류세가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요. 새로운 지질 시대가 될 정도의 지표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1945년 이후를 기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지층에 쌓여있던 화석 연료를 대기권으로 과도하게 배출하면서 이 지구적인 에너지와 원소 순환 주기가 변화했고, 특히 화석 에너지 체제가 일반화하고 인구 및 세계 경제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진 1945년 이후로 인류세가 도래했다고 보는 시각이 보편적입니다. 특히 1945년 이후 1년의 핵무기 실험으로부터 나온 방사능 낙진 확산을 그 대표적인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탄소 배출, 막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등 인류가 남긴 흔적은 지층과 대기권, 해양권 등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이 인류세와 함께 회자되는 용어로 거대한 가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과학자 윌 스테판과 그의 동료들은 국제지구권 생물권 프로그램 IGBP라고 하는데요. 그것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2004년에 지구적 변화와 지구 시스템, 압박받는 행성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는 인간 활동 및 환경 변화의 속도가 20세기 중반 이후 극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2005년 거대한 가속이라는 말이 만들어졌고 20세기 중반 이후에 인간이 초래한 극적인 환경 변화를 묘사하는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스테판 팀은 2010년까지로 시기를 연장해서 거대한 가속 현상을 여러 지표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인구와 GDP, 물 사용과 비료 소비, 자동차 숫자, 관광 등 인간 활동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가 급상승하고 있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연동되어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의 양, 바다의 산성화, 해양의 어획량, 지구 생물권 훼손 등 지구 시스템의 변화도 20세기 중반 이후에 급증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구 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인류세는 20세기 중반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지구는 스테판 팀의 보고서 제목과도 같이 압박받는 행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류세는 자연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예술계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류세는 대체로 인간 활동이 지구 시스템의 작동에서 유발한 파국적 전환, 다시 말해 기후위기와 대멸종 등을 상징하는 용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류세 용어의 명칭에 대한 비판과 그의 대안적인 용어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인류세를 안트로포스, 즉 인류라는 당일한 종의 역사로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지구상 모든 인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방식을 비판합니다. 부유한 국가,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국가, 가난한 사람보다 에너지 소비라든가 탄소 배출량이 훨씬 많은 편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세계 제1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총 10.06기가톤이라는 탄소가 배출되었는데요. 1인당으로換算하면 7.05톤입니다. 그리고 제2위의 배출국은 미국인데요. 미국은 총 5.41기가톤, 1인당 16.56톤을 배출했습니다. 제3위 배출국은 인도인데요. 인도의 경우는 총 2.65기가톤, 1인당 1.96톤을 배출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제8위의 배출국으로서 총 0.65기가톤, 1인당 12.89톤을 배출했습니다. 여기서 1인당 평균 배출량은 미국이 중국의 2.3배, 또 인도의 8.4배나 됩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보면 아프리카인들 100명이 미국인 1명보다 오히려 더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일부 사람들이 부유하고 탄소 집약적인 생활을 누릴 때 또 그 대가로 인해서 모든 이들은 또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사람들은 그 탄소로 가득한 대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세 담론이 인류의 위기를 전 인류의 책임으로 뭉뚱그리는 것을 비판하며 등장한 용어가 있습니다. 자본세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자본세를 주장하는 이들은 인류세 서사가 자본주의 엘리트가 생태 환경에 저지른 잘못을 희석시킨다고 보고 있고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며 지구를 바꾼 것을 바로 자본주의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소수의 나라에 비해서 그 탄소를 별로 배출하지 않는 저 태평양의 나라들이 지금 20, 30년 안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점은 기후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본세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를 자본주의 역사로 축소할 수 없고 나아가 인류세와 자본세, 이 용어 모두 의도와는 다르게 인간 이외의 생명체에 대한 사고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 과학 철학자 도나 헤러웨이 같은 경우는 좀 발음이 어려운데요. 술루세라는 용어를 고안했습니다. 이 술루라는 것은 크토닉 또는 크토니안이란 단어와 연관됩니다. 이 단어들은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와 지옥의 신인 타르타로스 사이에 태어난 크토니오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술루라는 것은 땅속에 사는 신화적인 존재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나 헤러웨이는 인류세를 하나의 새, 하나의 어떤 시대로 보기보다는 그 어떤 새와 새 사이의 경계 사건으로 인식하면서 지금 현재 기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기 극복을 위한 피난처를 다시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새,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흙과 물, 미생물이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도나 헤러웨이는 다양한 인간을 포용하면서도 인간 이외에 다른 생명체들을 친족으로서, 친척으로서 포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우리의 생물 및 혹은 비생물들과 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퇴비로서, 걸음으로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세를 둘러싼 여러 용어들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위기의식이 내재하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고 인류세 혹은 자본세를 우리가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인류가 왜 이러한 지점에 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도하는 역사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키며 오늘날을 성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역사학이 지닌 기억의 힘입니다. 이때 역사학 분야에서도 기후 문제라든가 또 인간을 포함한 또는 인간이 아닌 다른 친족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분야로서 생태환경사라는 학문 분야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생태환경사란 무엇일까요? 먼저 환경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환경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구 생태계에서 인간의 특별한 위치에 주목한 것으로서 환경이라는 공간에 인간을 접합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둘의 상호 연관성을 탐구하는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환경사를 서술한다 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포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사는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또 환경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1970년대 미국에서부터 탄생하였습니다. 그동안 역사 연구에서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라든가 혹은 기후라든지 이 자연 환경의 요소가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이고 또 그에 대한 학문적인 반성이면서 또 인간에 의한 환경 파괴 문제를 성찰해 보자는 차원에서 환경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환경사에다가 생태가 붙는 그 생태 환경사란 무엇일까요? 생태 환경사는 생태학적 전환, ecological turn 이라는 의미를 결부시킨 환경사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여타 동식물에 비해서 자연 환경을 길들이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라는 이 연결망 속에서 좀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고리로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생태환경사는 분석 대상을 인간에 중점을 두긴 하지만 여기에 생태학적 전환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더는 인간을 자연에 대한 정복자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태환경과 공존하는 생태계의 한 고리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정복 욕망을 비판한다는 의미는 인간관에 대한 반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동안 또 다른 인간을 계급이나 인종, 성적으로 차별해왔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착취도 동반해 왔습니다. 특히 자연에 대한 착취는 끝없는 경제성장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 근대 문명이 추구해온 생산력 지상주의, 이것과 함께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류는 물질 문명의 발달이 가져다준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환경 파괴와 생물 다양성 후퇴, 그리고 기후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자연 정복과 자연에 대한 착취를 일삼아온 인간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현재 생태환경 문제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는 생태환경사는 자본주의 근대가 남긴 부정적인 산물을 반성하고 근대가 갖는 여러 함의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해주는 그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생태환경사 연구는 현재의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역사학의 학문적 대응이면서 일종의 현실 참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태환경사는 기존의 역사학과 무엇이 다르고 또 현재의 기후변화 문제에 어떠한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생태환경사의 연구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19세기 중후반,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쯤 서해에서는 중국과 한국 어선 사이에 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좀 비슷하죠. 이는 양국 간의 외교 마찰을 빚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기존의 역사 연구에서는 서해안의 어장을 둘러싼 어업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평면적으로 언급할 따름이었습니다. 근데 이를 생태환경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좀 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한국과 중국의 어업 분쟁에는 기후변동과 청어, 물고기죠. 청어라는 변수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연해에서는 잘 안 잡히는 청어인데요. 그 청어는 지금보다 지구평균 기온이 2도 가까이 내려갔던 소빙기, 대략 1400년에서 한 1850년 정도 되는 한국의 역사로 따지면 조선시대에 해당합니다. 그 조선시대의 동해와 서해, 남해 이 전역에서 흔하게 잡히는 물고기였습니다. 이 청어가 16세기 후반부터는 중국의 요동반도 그리고 산동 지역에서도 출현하여 중국인들에게도 대량으로 잡히면서 그들의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50년 무렵이 되자
중국 연해에서 청어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청나라 어선들은 청어떼를 쫓아 조선의 서해안으로 몰려들어 불법 어업을 펼쳤습니다. 이후 1880년대쯤 되어서는 서해안에서도 청어가 거의 사라져 갑니다. 이 과정에서 청국 어선들이 조선 어민들의 여장을 약탈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양국 간 이 어민들의 충돌이 이제는 외교적인 현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1890년대가 되면 이제 서해에서 청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양국 어민들은 청어 대신에 다른 물고기인 갈치와 같은 새로운 어종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청어가 사라진 배경에는 바로 이 기후 변동이 있었습니다. 소빙기가 되면서 동아시아 해역에 자리 잡았던 청어가 19세기 후반 점차 지구의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동아시아 해역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이에 본래 청어에 의존하여 생활해온 인간들이 영향을 받았고, 이는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어업 분쟁이라는 외교 갈등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소빙기가 몰고 온 청어 풍년을 지구온난화가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청어의 생태환경 변화라는 게 바로 인간의 활동에도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에서 기후라든가 혹은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와 같은 생태환경 변수를 고려해 볼 때 그동안 바라본 역사상을 좀 더 다면적이고 다양하고 풍성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기후와 해양 환경의 변화, 예컨대 청어라든가 인간이 공존하고 기량해 왔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 중심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서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생태환경사는 현재의 기후변화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첫째, 기후변화는 실제로 인간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청어가 서해와 남해에서 헤엄치던 소빙기,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추위가 두드러진 17세기를 보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격변과 위기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기후변화는 단순한 기온 하강만이 아니라 기후변동 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이 커진 것을 의미합니다. 추위와 불규칙한 날씨는 작물에 큰 피해를 주어서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기근을 초래했습니다. 기근은 농민들의 경제를 위축시켰고 영양실조는 면역력을 감퇴시켰으며 또 이것이 감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회적인 불안감을 가중하고 또 부족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반란이라든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17세기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의 경우 명에서 청으로의 정권 교체, 일본은 에도 막부의 설립, 한국의 경우 정묘호란, 병자호란이 발생하는 등 많은 격변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 사회 변동에 기후라는 변수가 상당한 영향을 행사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둘째, 급격한 기후변동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7세기에 네덜란드는 스페인 군대를 막아낸 뒤에 기후변동에 잘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추운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해상 강국을 건설했습니다. 청나라의 강희제의 경우 기근에 대응하여 부역이라든가 조세를 감면하고 또 다양한 구휼 정책을 실시하면서 성군으로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빙기의 상대적으로 추운 날씨는 난방의 필요성을 증대시켜서 나무 장작의 수요를 촉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목재의 수요와 가격 상승이 일어났고요. 이것은 다른 연료 자원을 찾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그 대체제, 목재의 대체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석탄입니다. 이 석탄 수요의 증대는 바로 산업혁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는 다시 바로 지금 오늘날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빙기 기후변동이 인간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은 21세기가 맞이한 이 기후위기의 현실에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는 인간의 삶에 예나 지금이나 큰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 또한 더 나아가 인간이 이 기후위기에 혹은 기후변동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재앙을 피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홀로세라는 안정되고 온화한 지구의 기후 조건에
놀라울 만큼 잘 적응한 생물입니다. 이 홀롯의 초기, 그러니까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바로 우리 인류는 농경을 시작했습니다. 이 농경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류는 지구의 경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인류는 지구의 생태환경 전반에 걸친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인류는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이 지금의 지구 환경에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인류는 어찌 보면 이 인류세의 서막을 열자마자 멸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인간이 아닌 많은 다른 생명체, 우리의 친족들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인류세는 시작하자마자 오히려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기후재앙과 생태계 파괴 상황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류가 자초한 이 파국의 시대를 잘 넘기려면 우리는 스스로가 가진 막강한 힘을 현명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부터 우리 자신의 관점을 바꿈으로써 이 사회경제 체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추구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에 중독되고 경제 성장에 의존하는 사회체제로는 이 지금의 기후위기, 생태환경의 파괴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지나친 고기 숭배가 북극곰의 터전을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 집 앞마당까지 산불을 불러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몰디브가 해수면 아래로 잠길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몰디브로 하루빨리 여행을 다녀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오히려 몰디브를 더욱 빨리 잠기게 만듭니다.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우리 인간과 여타 생명체의 공존을 고려하면서 약간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나 해러웨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퇴비, 걸음입니다. 그 퇴비라는 생각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질문과 우리의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